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정지웅입니다. 예, 오늘 이제 올해가 김구 선생님 150주년 기념일 이제 기념해가 되어서 정부 그리고 광복회 이런 여러 유관 단체에서 김구 선생님에 대한 많은 학술회의가 있었습니다.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같은 우리 맥락에서 우리 이 춘천에서 또 춘천 어명 마을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과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부족한 사람 초청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 제가 뭐 이렇게 좀 우리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걸 뭘 해야 그죠? 연구의 의미도 있고 또 이렇게 더운데 오셔서 시간 이렇게 내주시는데 뭔가 좀 새로운 걸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기존에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백번 선생님의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오늘 내용은 아마 조금 생소한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뭐 저런 부분이 있었나? 저거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백번 선생님 하면 백범일지를 제일 먼저 떠올리고 백범일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한데 이건 주로 이제 독립운동하던 시절이죠. 근데 이제 오늘은 백범일지가 아니고 백범어록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쓰신 글, 그 다음에 연설하신 말이라든지 이런 뭐 언론에 발표됐던 것 아니면 누가 정언해서 얘기했던 것 이런 모든 말과 글을 쭉 다 정리한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쭉 집대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해방 이후까지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백번 선생에 대해서 여러 2차 자료들이 많아요. 논문들이 있고 연구가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여기서 뽑아낸 내용들은 백번 선생님이 하신 말과 글에서만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1차 자료예요. 남의 선입견과 다른 사람의 이게 들어가지 않은 날 것 그대로 김구 선생 하신 말씀만 제가 여기 볼 때 다른 자료를 일부러 다 빼고요.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만 인용을 해와서 거기서 오거나이즈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소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열린 마음으로 이제 들어주시고 김구 선생님께서 우리가 흔히 민족주의 우파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신데 김구 선생님 하신 말이나 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균등을 강조하고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왜 이런 부분들은 왜 그렇게 잘 이렇게 다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새로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새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백번 선생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의 말과 글에서만 의존해서 다른 사람들이 해석한 거나 분석한 거나 또 정치적으로 비판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1차 자료죠. 하신 말과 글. 우리 보통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말과 그의 글을 보고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말을 갖다가 그럴듯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글을 왜곡되게 이제 자기 마음과 달리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김구 선생님은 사실 이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선각자세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잔머리 울리고 또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적절하게 타협하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시간이 지난 오늘 이렇게 우리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150년 탄생을 맞이해서 이렇게 새로 공부하고 또 어떤 다른 정치인은 계속 욕을 먹지만 김구 선생님은 그래도 큰 정말 애국자로서의
그런 어떤 위신을 잃지 않으시는, 그래서 오늘날도 계속 연구가 되고, 최근에 여러분, 우리나라 유라이트들 중에 어떤 사람이 김구 선생님을 테러리스트로, 김구는 테러리스트다, 이런 책을 썼어요. 테러리스트 김구,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제가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이 시대가 흐르면서, 숨어있던 그런 어떤, 과거, 친일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사실 친일이라 그러면은 이 용어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일본과 잘 지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죠? 일본과 잘 지내야죠. 친일해야죠, 지금. 나쁜 의미로 친일이 아니라 일본과 잘 지내야죠. 친미, 미국과도 잘 지내야죠. 중국,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야죠. 나아가서 우리가 통일하려면은 북한과도 우리가, 교류하고, 관계를 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잘 지내야 돼요. 그런데, 친일이라는 용어보다는 매국이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정책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삶을 영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런 개념의 친일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안 그래도 되는데 앞장서서 민족을 배반하고 일본에 붙어서 나라를 이렇게 파는데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들, 그 고위층들, 매국노, 쉽게 말하면 매국노들이죠. 그 매국노들의 어떤 잠재 세력들이 여전히 이렇게 한국 사회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이러한 한국의 세력들을 계속해서 뒷받침하고 돈도 내고 연구비도 주고 해서 그리고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건진법사 사당을 보니까 일본 신이 나와요. 그 8.15 광복절에 일본 김해가요가 나오고, 그죠? 12시 땡 하는데 김해가요가 우리나라 방송에 막 나옵니다. 8.15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한 일 자꾸 부리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역사 문제 정리를 못해서, 오늘날까지도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래서 이 김구 선생님 테러리스트라고 했는데, 그런 뉴라이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김구 선생님 윤봉길, 이봉창에서 테러하지 않았나? 이렇게 표현해요. 테러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민간인들을 죽이는 겁니다. 민간인들. 우리는 그때 전쟁 상태였고, 식민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 고위층들, 이거는 민간인들이 아니잖아요. 그건 전쟁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님도, 나는, 내가 군인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그런, 지금 또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유라이트 계열의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때 우리나라 이 역사 관련 요직에 많이 들어가 있어. 아직까지 임기가 보장이 되니까 여전히 아직 있고.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 사람들 심지 않고 그냥 임기만 채우고 나오면 되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검찰 개혁한다고 너무 신경을 쓰고 있고 이런 와중에 제대로 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금 계획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깨어서 이 문제에 관심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감시하고 또 보고 우리 민족의 이 전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이런 시민들이 계속 이런 공부도 하고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김구 선생님에 대한 살펴보는 건데 여러분 김구 선생님 워낙 잘 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새롭게 오늘날에 맞게 좀 재해석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 하신 말씀을 쭉 다 읽어보고 거기서 좀 캐치하고 뽑고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자료를 정리하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김구 선생님에 대한 오해부터 한번 정리해 보고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김구 선생님이 국제정세에 어두웠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뭐 이승만 대통령은 뭐 미국에서 박사하기도 하고 뭐 영어도 잘하고 그죠? 그러니까 뭐 국제정세는 당연히 잘 알았겠죠. 뭐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죠. 인정할 수 있는데 김구 선생님은 미국에 미국에서 활동도 안 했고 중국에서 했죠. 그리고 이제 정식 뭐 대학 교육 뭐 이런 거 정식하지 않고 한학 교육을 했고요. 현역 교육을 받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두워서 국제정세에 어두워서 뭐 결국은 정치적으로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께서는 계속해서 독서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계속 책을 보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미소 냉전 있잖아요. 미소 냉전에 대한 인식도 아주 뚜렷하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의 대소 외교, 지금 이제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의 정책 이런 것까지 다 진보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국제 정세에 대한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여기 이 자료상 또 너무 이렇게 글이 많으면 좀 이렇게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계되는 글을 직접 이게 여기 따옴표를 하나씩 따왔어요. 실제로는 제가 다른 자료에서는 까지 많이 있는데요. 일단 한 가지씩만 예를 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글들 말들 보면은요, 이 마오쩌둥 정권의 신정책이 이게 안 되죠. 이 아시아의 티토가 될 가능성을 예견했다. 이제 아시아의 티토란 얘기는 소련의 완전한 꼭두가시가 아닌, 그죠? 티토가 스탈린 말 잘 안 들었거든요. 자기 독자적인 노선을 했습니다. 그 마오쩌둥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아시아에 티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예견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마오쩌둥은 뭐 스탈린하고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스탈린에게 뭐 지원을 요청하고 했지만 나중에는 뭐 아니죠. 아주 계속해서 이 공산주의에서 서로 헤게모니 다툼을 하고요. 계속해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한국 자익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엔에서도 외교 활동을 했습니다. 유엔을 상대로 외교 문서도 보내고 국제적 감각이 전혀 뒤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정확하세요. 그래서 너무 오해가 많았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께서 그렇게 상하 임성부는 뭐 전 세계 외교관들이 외교 조사지니까 거기 뭐 온갖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 몸으로 그걸 다 아는 거예요. 다 돌아가는 정세를 아주 해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쓰신 글 말들 쭉 다 읽어보면 야 뭐 정확해요. 그 시대에 대한 관점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유엔 총회에서 한국 통일 독립안을 열렬히 지지한다. 이 유엔 총회 이런 것부터 해서 유엔 총회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뭐 김구 선생님 이 주변에 또 인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계속해서 상황을 얘기도 해줬고 본인도 계속 책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이 남북 전쟁도 예견하세요. 이 언더우드 박사 동상에 대해서 동상이 뭐 이제 철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 언더우드 박사 다시 철거될 수 있다는 얘기는 전쟁이 나면 당연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남북 전쟁을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전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세우는 동상이 또 우이지만 또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남북 간에 이게 지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예견을 하셨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북한에 가서 김일성 만나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뭐 우파 작가 중에 복거일 씨라고 있습니다.
복귀 씨가 쓴 뭐 이승만에 대한 그 글을 보면 이런 말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당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남쪽에 이 전국을 장악하고 이렇게 가니까 이제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사라져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북한에 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제가 볼 때 참 황당하더라고요. 복귀 선생님만의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거 가져가는 분단되고 전쟁도 날 수 있고 이거는 분단을 막아야 되겠다고 그런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가신 거예요. 예. 그리고 공산주의 문제점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 굉장히 이 식견이 있으셨다 하는 겁니다. 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많아요 이런 글들이. 예. 자, 그 다음에 본인 쓰신 말 글들 보면요, 프랑스 혁명사, 리컨 해방축구 이런 해방축구의 변혁적 시 남북 분단의 갈등을 반영한 책들을 다 독서를 하셨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국제정세에 무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정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 그 치아퍼 사건으로 이제 감옥에 있을 때도 늘 독서했다 그러잖아요. 예. 늘 독서하시고. 예. 그리고 제가 이번에 김구 선생님 150주년 맞이해서 연말에 이제 우리 같이 공동으로 뭐 같이 책을 내는 게 있어서 전국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김구 선생님 흔적을 찾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 여름 동안, 방학 동안에. 저는 제가 이제 제 고향 지역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김구 선생님 쓰신 글이 있잖아요. 어휘, 판, 그런 거 다 찾아서 사진 찍고, 또 어떤 데 가니까 부산에 이제 제가 여러분 박재혁 씨라고요. 부산 경찰서 폭파 사건이 있거든요. 어열단. 이제 저희 작은 외할아버지께서 거기 연루돼 있어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조사를 이번에 같이 갔는데 거기 부산상업학교 옛날에 지금 개성고등학교로 바뀌었는데 그 역사관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김구 선생님 희호가 있어요. 김구 선생님 그 역사박물관 김구 선생님 직접 쓰신 희호가 있는데 한문으로 필차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수장고에 김구 선생님 인건지 아닌지 아직 확인이 안 된 수장고에 그 하나가 있는데 지금 그거 확인 중이라는데 제가 보니까 좀 훼손이 당하고 좀 이렇게 글씨가 있는데요. 이 액자가 있는데 이게 좀 훼손이 당하고 있는데 김구 선생님 글씨 쓰신 거 맞는 것 같아요. 그 김구라고 정확하게 있고요. 그게 이제 지금 확인 작업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늘 그렇게 한학을 하고 글씨를 쓰시고 책도 보시고 또 우리 문화국가라고 하는 그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그런 문화에 대한 단순한 그냥 독립운동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행동으로 또 사상가이기도 하시고요. 네. 또 지략도 대단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암살 위기에 시달렸습니다. 일본이 엄청난 형상금을 걸고 했는데요. 이제 친척 누가 할아버지 늘 이렇게 목숨이 늘 위험하고 한데 이제 어디 피난 가고 그러잖아요. 누가 온다 그러면 어디 가서 피난 있고 그러잖아요. 다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그랬대요. 내가 잡히나 내가 웃으면서 내가 쉽게 그래 잡힐 사람인가? 그 지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독립운동 하실 때는 살아남으셨어요. 그래서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도 여러 암살 위기 있으면 살아남아. 김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우리 김구 선생님도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남았으면 여운염, 김구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돌아가실 때 1948년에 우리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요직이 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경우도 좀 느슨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지략이 있으셨다.
그러니까 그 위험한 암살 위험을 그렇게 넘기고, 그렇게, 그래, 여러분 뭐, 한마디로, 지혜가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가 많으신 분이고, 국제정세에도 아주 권하셨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현실 정세 판단이 미약했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 우리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뭐 너무 순진해서 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실패해가지고 판단이 미약해가지고 권력을 잡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실패했다. 그런데요, 선생님의 어록을 다 읽어보면 아닙니다.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될 정도로, 자, 예를 들면 당시에 이 친일 세력을 비판합니다. 해방 이후에 미군 주둔 연장을 자기네 생명 연장으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본에 붙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미국에 붙고, 꺼피딴이라는 정광용의 소설이 있잖아요. 러시아에 붙었다가, 그죠? 뭐 일본에 붙었다가 러시아에 붙었다가 또 뭐 미국에 붙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그러니까 친일 세력들이 일단 친미 세력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돌아와서 대통령이 되기 자기 세력이 없으니까 친일 세력, 뭐 한민당 이런 거 다 이제 자기 세력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사람 다 이제 제대로 된 역사 문제를 해결을 못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득세하고 있는데 여전히 친일 세력을 비판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요직이 다 했는데 여전히 친일 세력을 비판해요.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하고 결탁된 어떤 우익 세력들이, 그 다음에 이제 남한 단독 정립이 한국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냐? 바로 통일이잖아요. 독립과 통일인데, 단독 정부를 반대하십니다. 그 다음에 통일하면 살고, 분열하면 죽는다. 고금의 철칙이다. 여기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남북의 분열을 연장시키는 것은 전민족을 사지에 넣는 극악극흉이 위험하니다. 자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남북의 분열을 연장시키는 것. 오늘날 누가 연상되죠, 여러분? 자기 세력 유지하려고, 여러분, 우리 지난년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한에서 쓰레기 막 보냈잖아요.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 북한에서 막 쓰레기 보냈죠. 풍선 달아갖고. 왜 보냈을까요? 통일, 하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북한이 그걸 보내가지고 남한의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내가지고, 우리가 삐라보든지 뭘 보내가지고, 거기 대응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삐라만 보내면 그래도 다행인데 뭘까지 보냈죠? 무인기까지 보냈습니다. 왜요? 계엄하려고 뭔가 지금 국제전을 일으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다 나왔잖아요. 자기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남북의 분열을 연장시키는 한국의 극우 세력들이랑 거의 비슷한 행태를 하고,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북한 통일 문제 이런 걸 연구를 하니까, 이렇게 그런 문제를 너무 보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늘 조마조마했어요.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싶다. 왜 그걸 보니까 계속 북한을 장하고 무인기도 보내고 헬리콥터를 그 해안선 따라 보내고 공격하기 유도하고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몇 사람 중독, 국지전 나면 몇 사람 당연히 죽을 거고, 그건 뭐 그거 이용해서 계엄하고, 지금 그게 이제 다 정황이 드러나고, 저는 충분히 그런 요지가 있다고 그 계엄, 하기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이 남북 분단 문제를 자기 정권에 이용하는 세력들이 아직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여러분 뭐 윤석열 어게인 하시는 분은 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이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될 때 너무 안심이 되는 거는, 아이고 이제 당분간 전쟁은 안 나겠구나. 북한 자극 안 하니까 안심이 좀 돼요. 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제가 얘기하겠지만 한국의 유라이트들은 말이에요, 이 남북 관계가 잘 되는 걸 계속해서 반대합니다. 그 뒤에는 이제 일본 극우들이 그런 돈도 제공하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줘요. 가사카와 재단인가요? 뭐 그런 데서 이제 그런 학자들한테 돈을 줘 연구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한국을 이제 뭐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으로 완전히 이제 여기를 첨단 기지화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일본 지금 우익이잖아요. 일본의 지금 총리, 일본 극우 세력들은 어떤 작전을 펴느냐, 어떻게 해서든 한국과 이렇게 뭐 악사라든 거 있잖아요. 뭐 정보 교환하고 이런 거, 그런 걸 해갖고 어떻게든 대한민국에 일본의 군대를 파견하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나라 이거예요. 중국, 북한이랑 전쟁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일어나야지. 자기들 어떻게 한반도에서 일어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일본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라.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이렇게 여전히 분단을 하더라도 그 권력을 유지하게끔 하는, 그렇게 해서 계속 친일 세력들이 뭐 이제 자기들이 세탁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한마디 문장 얘기해보겠습니다. 만약에 8.15 우리 건국절을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만들면 우리나라 극우 쪽이 계속 유라이트 쪽에서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전에 독립운동 했던 역사는 다 사라지죠. 대한민국에 없어요. 8월 15일이 88년 8월 15일이 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임시정부가 거기부터 정통을 받아오는 게 아니고 임시정부 독립운동에서 다 날리면 8일 건국절부터 우리가 시작되면 독립운동 했던 역사가 다 날아가죠. 동시에 친일행위 했던 역사도 다 날아가죠. 그리고 여러분, 이건 제가 호사카 유지 교수님한테 들은 거예요. 제가 같이 연구를 하면서 같이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국에서 우리가 식민지 해방이 됐을 때 한국에서 일본에서 들어온 일본인하고 한국에 있던 일본인 숫자를 딱 비교해보면 10,000명이 차이가 난대요. 10,000명이 일본에 안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일본 갈 때 가방 한 개 하고 뭐 돈 요즘으로 지금 한 200만 원 정도만 갖고 가겠대요. 그 이상은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반도에 당시에 해방되기 직전에 여기 살던 일본 사람들 다 부자들이잖아요. 다 뭐 우리나라 다 장악하고. 그 사람들이 일본 가면 거지 되니까 여기서 신분 세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돌보매라는 걸 일본이 만들어서 한국어도 강의하고 일본 사람들을 한국인으로 완전히 바꾸게 하는데, 그리고 호사카 교수님 말씀이, 이까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화된 사람들이 10,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에 하면 그걸 이번에 연구하러 가신다고 하시더라고. 말하자면, 우리가 토착외고란 말을 썼는데,
예. 뭐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뭐 아닐 수도 있고 연구해서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10,000명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그분들의 자손들은 문제가 있습니까? 친일 행위했던 또는 뭐 일본에 우리 식민지 했던 사람들의 우리 인간으로서 또 뭐 매국노들의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뭐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뭐 여러분 중국에서는 한간이라 그래서 다 죽였어요. 프랑스에서 다 죽입니다. 민족 배반의 사람들. 그래서 드골이 이제 프랑스에서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들 다 죽이는데 그때 이제 뭐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드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시는 민족을 배반한 사람은 우리 프랑스에는 안 나타날 것이다 해서 완전히 다 죽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역사가 없다가 보니까 죽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적어도 국가에 공무원은 돼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해방 이후에 그게 정리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뭐 미국에 붙고 해가지고 다시 국가 고위직으로 다 이렇게 앉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그때 제대로 다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거는 다 시대가 있잖아요. 적절할 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못 하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을 테러리스트라는 사람이 대낮에 대한민국 책을 발간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세력들이 국가에 27개 요직을 지금 다 차지하고 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의 국적이 일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독립기념관장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분이. 근데 이제 우선 뭐 하나 나 국적이 아니냐, 일본 식민지가 국적 아니냐. 근데 여러분, 국민이 되려면은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우리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투표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무슨 국민이에요. 의무만 있었습니다. 권리는 하나도 없는데 그게 무슨 국적을 가집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 그런데 그거 핵심이에요. 일본 국적이라고 뭐 일제시대 일본이 뭐 국적 아니냐면 나갈 때 뭐 일본 여권으로 가야 되고 뭐 송기정 선생님도 일본 태극기 달고 뭐 일본 국적으로 뭐 마라톤 출마했는데 일본 국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 놀리고 다르더라면 국민이라고 하면 국민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근데 우리 국민한테는 아무 권리도 없고 의무만 있었어요. 일본들도 자기들도 국민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나서서 그걸 일본 국적이다 그러고 아니 뭐 쌀 수출이 말이죠 수출이다 수탈이 아니고 뭐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친일 관련해서 오늘까지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럼 왜 그러면은 김구 선생님은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 그렇게 실패할 길로 가셨느냐? 정도를 걷는 선각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불리하더라도 대의 명분에 맞고 정도라면 길을 걷고자 했던 선각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어디 한두 가지에 그칠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정도냐 사노냐가 생명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뭐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했지만 이승만 세계 민주성이 호응해서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뭐 대통령하고 자기가 부통령하고 뭐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그분 양심으로서는 그 허락이 안 됐다는 겁니다. 가장 비현실적인 길이지만. 그리고 개혁을 해야 됩니다. 철저한 개혁 단행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 군사행동은 선량한 정치가 먼저다. 정치가 우선이에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많이 제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인이 생각해 보기에 단독정부 수립하면 영구분단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게다가 영구 분단이 아니고 이제 민족 분단이 되는데 통일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친일 세력도 다 지금 흡수해서 쓰고 있는데 도저히 이거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구 선생님이 해방 잘 이렇게 잘 보좌하는 것처럼 보여요. 같이 잘 이렇게 하는데 드디어 당도적 무술이 그때부터는 아예 이제 완전히 길을 달리합니다. 그 왜냐 그분은 정도를 걷는 지도자였고 민족의 미래까지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당장 단독 정부라도 만들어서 내가 권력을 차지하고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격하게만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독립운동 하면서 이봉창, 윤봉길 이런 사람 다 김구성이 다 시킨 걸 맞으니까. 그러나 아니에요. 화합과 타협을 강조하는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지금 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방편이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테러가 아니고, 적국, 일본의 고위층을 죽이기 위한 그거는 전쟁의 행위였습니다. 그거는 군사적으로 국제정치학적으로 그런 경우는 테러라고 하지 않습니다. 테러라고 한 거는 어떤 민간인들,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을 살상하는 걸, 그런 쪽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쟁이 아닌 타협의 길이다. 그 다음에 남북 협상의 길을 계속 합니다. 이게 다 평화주의자 입장이에요. 평화 계속 얘기합니다. 한국 문제는 결국 한인에 해결된다. 지도자 회의를 하자. 평화롭게 우리가 토론하고 회의하고 우리가 타협을 해보자. 자칫하면 되니까 우리가 타협을 하자. 회의하자. 그리고 서로 협상을 하자. 이런 입장을 제하고 계셨습니다. 자, 근데 이게 김구선생님 하신 말씀에서 나왔어요. 여기 보면 우리의 홍모에서는 따뜻한 화기가 빛나야 된다.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충풍이 있어야 된다. 정오와 투쟁을 벌이고 화합을 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 싸우면 안 된다. 독후반 정오와 투쟁을 망쳐.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진실하게 토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거다. 인류가 불행한 근본 원인이 인의 이상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자, 이러한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가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실현되기를 원한다. 자, 김구 선생님이 문화국가가 되기로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오늘날 우리 K문화라고 해서 문화를 우리가 알리고 또 K드라마처럼 K푸드 이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데요. 단순하게 그런 부분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이 쉬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논리예요. 자,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국가가 되어가지고 이 홍익인간 사상을 널리 퍼뜨리자는 거예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상. 그거는 온 세계가 평화롭게 되는 사상이죠. 인간을 이롭게 하니까 온 세상이 전쟁을 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진정한 평화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문화국가 얘기를 하셨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문화국가가 되어서 세계에 평화 실현한다는 얘기는 이러한 정신이라고 하는 건 바로 평화정신이죠. 평화정신. 문화가 특히 우리의 홍익인간 사상을 널리 전파해서 전 세계가 평화롭게 되도록 하자. 이런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문화를 평화의 도구로 생각하십니다. 사랑의 도구, 인간다움의 도구, 사랑의 문화, 우리 스스로 무력이 아니고 그죠? 경제력으로 지배한 것도 아니고 사랑의 문화로 하자. 평화의 문화, 의좋고 어렵고 즐겁게 살도록 하자.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비로소 깨달을 때 이게 바로 이제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아볼 것이다. 일찍 아무도 한 자가 없기에 우리가 홍익인간 사상을 널리 퍼뜨리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남겨놓은 거다.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뭐 문화를 많이 퍼뜨려서 돈을 많이 벌고 K2도 많이 팔고 K 문화 많이 드라마 홍보 많이 해서 많이 팔려가지고 돈 벌고 이런 게 아니에요. 김구수생 입장은 평화를 수출하자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새롭죠. 이것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화, 그냥 일반적인 문화인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백범 선생님은 흔히 민족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네, 민족주의자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폐쇄적 민족주의자, 쇼비니스트는 아니었고요. 열린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고 행복을 정진하려면 세계의 대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평등을 확보해야 된다. 평등의 실현, 그죠? 평화, 저기죠. 다 평등하자. 진정한 민주주의. 국제 협력도 하자 얘기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국가 이거 하자. 네. 세계 동포의 크고 아름다운 목표를 향하여 인류가 협상하고 진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요, 마땅한 일이다. 이제 직접 하신 말씀인데 하나 따왔습니다, 제가. 네. 자, 열린민족주의자 있었다는 거. 개방적이고, 국제적이고, 또 유엔을 존중한다. 그래서 우리가 김구수 선생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구수 선생님이 너무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과도한 민족주의자, 쇼비니스트 아니냐?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민족이 최선을 이루고 최선의 문화를 낳고 다른 민족과 서로 교류하고 그것이 내가 믿는 민주주의고 인류의 행복이다. 개방적이었고 유엔을 존중하고 국제적 사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쇼비니스트, 닫힌 민족주의자가 아니었고 개방적 국제적인 열린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네. 자, 우리가 우리 세계 인류가 내외 없이 한 집이 되어 사는 것은 좋은 일이요, 인류의 최고요, 최인 희망이요, 이상이다. 세계 인류가 서로 가리지 않고 한 집처럼, 그죠? 국제주의자였어. 자,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충격일 수 있는데요. 정치학적 개념으로 따지고 보니까 사회민주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독재 정치를 배경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면 뭐 사회란 말만 들어가면 빨갱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게 아니고요.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면 오늘날의 북구 유럽,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북구 유럽식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워요. 자, 정치균등을 얘기합니다. 동성가자 당연히 특정 계급 독재를 반대하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빨갱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계급이 독재 반대합니다. 경제균등이에요. 심지어 토지와 대생산기관을 국가 소유로 하자 이런 얘기 직접 하십니다. 점진적으로 하자. 교육의 균등을 하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새로운 민주국가를 건설합시다. 아, 이게 그럼 왜 그러느냐. 여러분, 임시정부에 이 삼균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조소왕 선생님이죠. 뭐 잘 아실 거예요. 조소왕 선생님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소왕 선생님의 삼균주의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임시정부에서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정당정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에요. 여기에 이제 안창호 선생님은 민족의 균등까지 내세웁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붙이세요. 안창호 선생님은 2008년도 내후년이 이제 150주년 탄생 기념인데요. 내일 모레 뭐 홍사단에서 또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또 뭐 학설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삼균주의가 조성환 선생님 삼균주의가 임시정부의 정강정책이었고 김구수 선생님이 이 정부 출석이셨으니까 본인도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날 국제정치 경제 관점에서 보면 사회민주주의하고 비슷합니다. 자, 좀 더 이해가 안 되시죠? 한 번 더 볼게요. 자, 삼균주의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균등사회를 실현하는 원칙에 우리 신국가의 목표를 두어야 된다. 균등사회예요. 자, 그러면 뭐 북한의 공산주의 같은 건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다. 한번 봅시다. 보시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여기 보면 공산 독재도 싫고 미국식 독점 자본주의도 반대하세요. 직접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소련식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다 해도 공산 독재 정권을 세우는 것은 싫다. 그 다음에 미국식도 그거예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다 해도 독점 자본주의로 무산자를 착취하고 낙후한 국가를 상품 시장화하는 데는, 즉 제국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찬성할 수 없다. 소련식 공산 독재와 미국식 독점 자본주의 그 시대에 다 반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평등한 입장을 촉진하고 3천만의 이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조국을 원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계급 독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북구 유럽처럼, 여러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 얼마나 지금 민주주의 잘 되고 잘 사는 나라예요. 복지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은 복지를 강하자 그런 얘기예요. 사회민주주의라고 해서 뭐 공산 사회주의자 그게 아니고요. 오늘날로 치면 복지국가를 만들자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그거는 뭐 제 생각이 아니고요. 김구 선생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보니까 국제정치 경제론에 따르면은 정확하게 그에 가까워요. 근데 지금 여러분 뉴욕 시장, 그죠? 미국의 뉴욕 시장이 지금 이제 미국의 자본주의 본토에서 지금 그 사람은 민주사회주의자라까지 해요. 사회민주주의자 그러면 민주주의 쪽이 좀 더 초점이 있는데 민주사회라고 하면 사회주의 쪽이 더 초점이. 샌더스, 여러분 샌더스 미국의 샌더스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 자기는 사회주의자라고 그럽니다. 미국에도 이제 워낙 빈부 기차 커지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미국의 사회주의자가 지금 막 나와서 이번에 뉴욕 시장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지나친 빈부격차와 그 다음에 국가가 국가를 뭐 지배하고 뭐 이런 걸 김구 선생님은 반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용어를 이렇게 썼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뭐 이 사회주의 콤플렉스가 있어서 사회란 말만 들어가면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제가 말씀드리면 복지국가를 지향하신 분이다. 정치, 경제, 교육의 분등을 주장하신 분이다. 그게 임시정부의 조서왕의 상균주의였고 그것이 김구 선생님도 주석으로서 그걸 다 받아들이셨다. 그리고 여러분 김구 선생님 삶을 보면 다 나누는 삶이에요. 그 정치 자금이 들어오면은 뭐 후원이 들어오면 다 줍니다. 자기에게 뭐 이렇게 누가 뭐 그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뭐 수혜나서 뭐 이런 데 가서 다 줘요. 그래서 그런 김구 선생의 평가, 외교관들이 쓴 평가에도 돈을 못 주면 다 쓴다, 다 사람들 위해 쓴다, 그런 것도 다 나와요. 이런 분이 뭐 당연히 여러분 가난하고 약자 이런 데 대한 그런 따뜻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안 적었는데 그 당시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설문조사 해보면 말이죠. 지도자로서 1등은 여운형, 2등이 이승만, 3등 이제 김구 선생님인데 여운형 이런 분들이 다 오늘날로 치면 뭐 다 이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운형의 건준을 미국이 인정을 안 한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조금만 뭐 평등 이런 걸 얘기하면 다 왼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운형 선생도 결국 뭐 김일성하고 다 이렇게 연관은 있지만 박헌영은 노선이 달랐거든요. 박헌영은 이제 완전 극자로 간 거고 여운형 선생, 김규 선생은 좌우합작운동 하잖아요. 여운형 선생도 제가 그 하신 말 쭉 분석해보면 그분도 사회주의자에 가깝습니다. 중도 내지 중도 좌파 그 정도. 오늘날 복지국가를 지향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그리고 여운형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공산주의에서는
무신론이잖아요. 기독교. 자기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 전도사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뭐, 공산주의 무신론, 그거는 자기는 지금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관점은 그런 빈부격차가 적고, 이런, 어떤 그런, 오늘날로 치면은, 좀 복지 쪽이 강화된 그런 사회를 우리 국민들이 다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대로 뒀다가는 이게 좌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신탁 통치해서 그동안에 한국 국민들의 의식을 자기식 미국식 체제로 바꾸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탁 통치안을 내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를 아메리칸 인디언 취급한 거죠. 유구한 역사와 이런 가지 우리 민족을 미국이 아메리칸 인디언 취급을 한 겁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는 신탁 통치 받아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김구생 같은 분은 그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지나고 나서 보면 좀 지혜롭게 보면 우리가 5년간 여러분 미국은 처음에 20년 얘기했어요. 신탁 통치를. 이게 진실입니다. 소련이 반대합니다. 빨리 독립시키자 그랬어요. 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반미주의 아니에요. 네, 역사적 사실이 그래요. 그 다음에 미국이 소련이 노하니까 10년으로 하자. 또 소련이 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년. 그래서 5년으로 타입이 건데.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우리가 반탁이니 찬탁이니 갈리지 않고 뭐 반탁이든 아니면 찬탁이든 우리 민족이 하나로 똘똘 뭉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신탁 통치 5년 좀 참고 했으면 그죠? 오스트리아처럼. 오스트리아도 분단에, 2차 대전 이후에 분단시키려고 했거든요. 전범국이라서. 여기서 여러분 전범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 얘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니, 전쟁을 일으킨,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을 분단시켜야죠. 왜 우리 한국이 분단됐을까요? 일본을 전범국이니까 일본을 분단시켜야죠.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원래 미국의 계획은 일본을 분단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이 다 나와 있어요. 뭐 시코쿠 지역은 일본의 시코쿠 지방은 중국이 하는 걸로 다 그렇게 4개 나라로 그렇게 다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일본 그 열도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소련은 일본 천황인정 안 하잖아요. 공산주의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로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본이 분단된다. 일본 위쪽이 분단되면 거기 이제 소련이 점령한다 해봅시다. 그대로 쭉 가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바로 나오죠. 아무런 방어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처칠도 그럽니다. 처칠도 야, 너 그 소련 해갖고 태평양 아무 방어막이 없는데 그거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로비도 들어가고. 미국 입장에서 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이거 뭐 소련이 태평양에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일본을 미국 혼자 먹고 그 일본의 로비도 들어간 겁니다. 미국이 일본을 완전 혼자 독식하고 아무 죄 없는 우리를 대신 분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때문에 우리가 분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일본 가서 독도 자꾸 자기다 그러는데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전쟁 일으켜 너가 진주만 기습해가지고 남태평양 전쟁 일으켜가지고 너가 분단되었는데 우리가 대신 분단됐는데 말이죠. 제국시대 때 일제시대 때 너가 동도 너가 거를 만들어 놓고 무슨 말이야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신 분단된 거예요. 일본 대신에 전범국도 아닌데 우리가. 그래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분단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독일하고 같이 전범국이었기 때문에. 근데 오스트리아의 칼 러너라고 하는 뛰어난 지도자가 똘똘 뭉쳐가지고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분단 안 하고 분단 안 되고 뭐 신탁 통치 받아들이면 좀 견디면서 분단이 안 됐죠. 뭐 우리도 그것도 그 당시에 우리 지도자들이 똘똘 뭉쳤다면은 뭐 어느 좀 참고 말이죠. 했으면은 또 분단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 같이 반탁을 했다면 그러면 뭐 다시 유엔에 상정해서 우리 한반도의 전체를 다 선거를 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분열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김구 선생님은 계속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김구 선생님의 현대적 감이 제가 사이사이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4강 친화적 외교를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이 중에서는 중국 정말 싫어하는 분 있고, 러시아 싫어하는 분, 북한도 정말 싫으신 분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하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국과 무역도 하고, 우리는, 제 생각은 그래요. 한미 동맹을 긴보축으로 하고요. 그거는 지키고, 일본하고도 잘 지내고, 중국,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식으로 말이죠. 지난 윤석열 정부 때처럼 우리가 한미일 북중로 예를 들면 언제 통일되겠습니까? 한미일 북중로 이게 완전히 나눠지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김정은은 지금 그렇게 정책 만들어서 적대적 두 국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이 평화 중재자로서 이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뭐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뭐 한미 동맹이 있으니까 뭐 미국 자유민주 세계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는, 여기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 잘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중국하고 잘 지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살아남고 말이죠. 윤석열 정부 때 들어서자마자 블로그 외교합니다. 가치 외교해가지고 중국을 막 밀어내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선 그 해부터 우리가 중국에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무역이.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북한이 완전히 우리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고 그러면 우리가 신경 쓸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옆에 붙어 운명 공동체입니다. 같은 민족이고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든 남북 간의 평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북한 정권, 그렇게 해야 북한 정권도 변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을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김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공산당을 진정으로 이긴 사람은 손양원 목사다. 그는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학살한 자의 개성에게 온전과 원호의 소를 지어 회유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손양원 선생님의 용서와 포용 얘기하십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거 다 아시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를 죽인 자녀의 친구를, 그때 자기 대립할 때 친구를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그 양자로 삼는다니 용서를 넘어서 사랑까지 했다는 거죠. 용서하는 거는 그냥 벌을 주지 않는 건데, 그 사람에 대해서 가서 죄 묻지 마라, 자기 아들 죽인 애를 갖다가, 그리고 양자로 삶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간 겁니다. 그죠? 원수를 사랑한 거니까.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손양원 목사님의 유복자 막내 아드님을 우연히 뵀습니다. 무슨 행사에서, 이런 행사에서. 근데 그분이랑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마음고생을 하셨다. 우리 어머니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죽인 애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그 옆에서 본 자기 어머니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김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공산주의를 이기는 것은 포용성과 수양입니다. 포용을 해야 된다. 마음속의 38선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손양원 선생님의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내부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날 통일 논의의 기초다,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볼 건가. 북한은 적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할 동족입니다. 통일의 대상이 양자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가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 당시에 벌써 이 민간정당 사회단체 협력이 필요하다, 또 점진적 접촉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 계속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말이죠, 당시에 실용외교, 오늘날에도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중국이랑 무역 잘하고 말이죠, 블록 정치 지향되어야 한다. 오늘날 실용외교.
뭐 균등한 친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오늘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것도 다 잘 지내야 된다. 그런 얘기와도 관련이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블록 정치하면은 우리 통일은 영영이 이제 멀어집니다. 그래서 북한이 좀 믿더라도, 우리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것처럼 믿더라도 그냥 적자적 대응을 하면 안 되고 대자적 대응을 해야 된다. 좀 한 단계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좀 스탠스를 잡아야 된다. 쉽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이제 지금 이제 완전히 남극에 절단이 되어 있는데, 예,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백범 선생님의 협상을 통한 남북관계 회복과 평화적인 국제관계 수립 정책은 현재에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자, 뉴라이트 문제예요. 아까 제가 똑같이 얘기했는데요. 태평양 당시에 친일정 세력 청산 못하고 오늘날까지 악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뉴라이트 세력이 바로가 그 증거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가장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충실하던 주급의 부업의 특수기업이 군정과 결탁하여 가장 견고한 세력을 형성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통일을 반대한다. 어떻게든지 통일된 정복 정순을 방해할 것이다. 오늘날도 그러고 있어요. 뉴라이트는 계속 북한에 대해서 거구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뉴라이트는 일본 거구와 연결되어 반중, 반러, 반북으로 한국이 임리도록 사상적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리바스쿨, 이승만 TV 이런 데는 아주 대중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그래 광복회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서로 대응하고 이러면 되는데요. 뭐 자기들 연구하는 이 사람들 문제하면 자기들 연구하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살을 갖다가 보낸 게 수탈이 아니고 수출이다. 봐라. 일본에서 살 주면서 받았던 돈 여기 서류가 있지 않느냐. 뭐 증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쌀을 이렇게 우리 뭐 옛날에 나이 어르신들 분들 보면 일본 그 관에서 와 잠깐 막 푹 찔러가지고 다 막 뺏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쌀을 줬습니다. 뭐 100원이다. 그러면 아주 싼 값에 사가는 것도 수탈이죠. 100원짜리를 뭐 5원에 사간다고 수탈이잖아요. 그것도. 자, 그리고 그러면 쌀을 끌어 모아가지고 그거를 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갖고 와서 일본에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임금을 줘야죠. 뭐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했으니까. 그런 증표예요, 그게. 쌀값으로 준 게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전쟁 막바지에는 그냥 수탈해 갑니다. 근데 그거는 전쟁 기간에, 대동아 전쟁 기간에 그렇게 한 것은 또 얘기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런 대응을 이제 우리, 뭐 그 사람들 선택에 대해서 또 이 같은 학자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그런 거는 뭐 학문적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대중을 상대로 해서 리박스쿨이라는 이승만 TV에서 대중을 상대로 해서 막 이렇게 떠들고 국민들의 정신을 이렇게 혼동시키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문제라는 겁니다. 민족의 정기를 흘릴 뿐만 아니라 일본의 거구와 연결되어 공격적으로 한국을 침략의 반공기지로 만들어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의 방해 세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제 밑에 한번 볼게요. 군정당국이나 일부 우리 지도자 간의 친일파 민족 반역자의 처단은 한인의 독립정부가 성립한 후에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상 그들이 통일정부 수립을 방해할 것은 자연한 논리다. 봐요. 많은 사람들이 야 지금 우리가 독립정부 세우는 게 적합하다. 그때 가서 하자. 그러면 그때 되면 자기들 처단할 때 친일파들이 당연히 통일정부 수립 방해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일본의 논리 그런 거를 계속 이제 우리 한국에서 말하자면 한국을 반공정선의 최첨단 기조로 만들려고 하는 사실 이게 미국도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뭐 질문 너무 하고요. 어쨌든 이 오늘날에도 이 김구생 하신 얘기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 눈 뜨고 잘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정치와 언론에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자, 우리 김구선생님 글을 다 읽어보면 말이죠. 공산 독재도 반대하세요. 계급 독재도 반대하고 1인 독재도 반대하고 종신 대통령제도 혐오합니다. 백범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오늘날 계엄은 절대 허용하지 안 하겠죠. 왜냐하면 1인 독재 다 반대하시니까. 그래서 소위 우익 중에서 왕왕 친일파 반역잠 집단까지 포함되는 것이 큰 문제다. 그것은 우익을 더럽히는 군더더기 집단이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포용하는 건 다 좋은데 매국노 사령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매국노 사용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군더더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자칭 우익이라고 하는 말부터 재검토해야 된다. 친일과 반역자들 우익을 더럽히는 군더더기 집단이다. 그래서 뭐 그러죠 여러분. 우리 민족의 정계를 흐리는 사람들은 이거는 좀 우파도 아니다. 그냥 신비에 얘기하면 군더더기라는 얘기는 극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극우는 여러분 극우와 극자는 폭력을 또 정당화하잖아요. 우리 뭐 윤석열 정부 때 법은 막 깨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다 극우 세력에 하는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죠. 이런 얘기도 하세요. 계급투쟁은 끝없는 계급투쟁을 낳아서 국토에 피가 마를 날이었고 내가 이기심으로 남을 향하면 천하가 이심 난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언론의 문제점을 백punk해서 이 허위보도 왜곡하는 문제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걸 직접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가짜뉴스 말하는 거, 왜곡 보도하는 거, 이런 얘기. 한국도 언론개혁이 필요하다. 지금 시점인데 이제 우리 검찰개혁 했으니까 다음에 법원개혁하고 이번에는 언론개혁 해야 됩니다. 할 일이 태산 같아요 지금. 하나씩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평등한 사회, 조화로운 발전을 주장하고 계신데, 예. 자, 그래서 백범 선생님께서는 한국 현대사의 단해를 하나의 분석 기준으로 하신 말씀을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큰 교훈이 있고요. 시사점이 아주 크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다. 평화주의자이셨다. 그리고 국제주의자이셨다. 그리고 국제정세에 모르는 분이 아니었다. 해박하신 분이었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평화주의자고.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평화주의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김구선생이 좀 과격하다는 느낌, 그죠? 그거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좀 생각을 달리 해주시고, 김구선생님은 뭐 민족주의자였지만 열린 민족주의자였다는 거, 그 다음에 문화국가라고 주장한 것은 우리의 홍익인간 사상을 널리 퍼뜨려서 우리가 세계 평화주의에 어떤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자는 거, 그 다음에 정치, 경제, 교육의 군등을 주장하시는 복지국가를 주장하시는 분이었다는 거. 이런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상 뭐 제 얘기는 또 마치고요. 뭐 여러분 질문 있으면 좀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